자, 뜬금없이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하면 생각나는 나라 핀란드의 두 가지 질병의 발생을 70년부터 2000년대까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보통은 유방암만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남성, 여성이 공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질병 준비했습니다. 색깔이 빨갛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거고요. 유방암, 고환암 전부 다 훨씬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들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장애물질 때문이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면 실감이 안 나니까 돈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여드리는 통계는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질환별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그 기원별입니다. ADHD 같은 신경질환 때문에만 해도 330조 정도 1년에, 그리고 난연제 같은 화학물질 때문에 290조, 전체 합치면 400조 정도 1년에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 수입이 한 483조 정도 작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나 환경호르몬 이런 독성 화학물질들이 독성 화학물질인지 판별해내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는 동물 실험을 사용하지 않고 그 내분비계 장애물질 여부를 판별하는 시험법을 개발을 하고요. 그거를 OECD 공인시험법으로 등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 것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서는 행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먼저 중앙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서 주제 발표를 하는 진짜 뜻밖의 영광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러쉬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매대 그림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장을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제품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노력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하게 동물 보호에 앞장선 사람들한테 좀 상을 주기도, 러쉬 프라이즈라는 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한 5년 전쯤에 제가 동국대학교로 막 왔을 때 이 러쉬 프라이즈 러쉬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상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 청거를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상자가 없으니까 네가 자기 추천을 하고 상을 받을 기회를 노리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리석게도 조금 생각을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홈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불교 정신이 근간이 되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상을 준 것도 아닌데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리석게도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았더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불교학부의 허남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물론 이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한 저로서는 첫 줄에 한 3줄을 읽고 안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까칠한 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고사를 했습니다. 준다는 얘기도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향이 이제 이공대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돈을 줬다 보니 이제 배양육이라는 기술로 좀 옮겨왔습니다. 이 배양육 기술은 뭐냐면 동물을 실제로 키우지 않고 세포를 키워서 동물성 단백질, 그 고기를 얻겠다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동물 보호나 환경 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크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돈도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이런 얘기 스토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아주 크게 각광을 받는데 그 스토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예측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한 19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영국의 스트랜드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TV는 당연히 없고요. 오락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들의 기고문이나 아니면 소설 같은 것들을 보고 즐기던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셜록 홈즈의 소설도 여기 연재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수상이 되기 직전에 처칠이 정치적 기반을 잃고 제야에 묻혀 있으면서 여기저기 기고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닭을 키우지 않고 닭을 배양해서 먹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배양육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100년 전에 예측한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화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배양육 기술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현실화되지도 않은 기술 때문에 식약처는 배양육 안전성 평가 지침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기술 조사를 핑계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영국과 좀 친한 쿠웨이트라는 나라하고 회의를 좀 했는데요. 여기 뜻밖의 배양육에 또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종교 때문인데요. 이슬람교, 무슬림들, 할랄, 허락된 것만 먹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요즘 얼굴 가리고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 데는 닭고기도 끊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할랄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짐승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도계공장 할랄 인증을 받은 도계공장마저도 죽은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도살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도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닭고기도 끊었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배양육이 굉장히 큰 해결 방안이 될 텐데요. 아직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거가 할랄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을 극히 내리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한다기보다는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쿠웨이트 국립과학 연구원 사람들인데요. 얘기를 하기를 우리 과학자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배양육이 할랄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짐을 하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배양육이 할랄인가? 이게 할랄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좀 한참 하다 보니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동물 제가 연구하는 분야나 뭐 이런 거에 동물 윤리학라는 거하고 불교의 사상이나 윤리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때 공부를 좀 해놨으면 그때 자신 있게 내가 한번 나를 추천하고 상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운이 좋으면 5만 파운드의 상금도 받았을 겁니다. 상금이 5만 파운드거든요. 굉장히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큰 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두 손 불끈 쥐고 이번에 돌아가면 개강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 불교 정신 그리고 불교 사상 그리고 불교 철학과 동물 윤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좀 해보리라.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나면 다른 윤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히 기억합니다. 2월 17일 날 오후 2시에 비행기를 내려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1시간 30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종합연구소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인데요. 동물 윤리와 불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격리를 하는 동안에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큰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40분 정도 주어졌는데 40분 내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짧은 지식에 종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방지한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걸 3개월 동안 가슴에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불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경장을 읽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영어로 된 논문을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의 불교 사상과 동물 윤리 그리고 불교에서의 가르침의 동물 윤리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거 찾을 때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찾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불교의 동물 윤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 내에서 동물 윤리는 정립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동물 윤리는 서양 사상에서 비롯한 동물 윤리의 복제에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행위 준칙이 부족하다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살생하지 말라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투력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불교 사상과 동물 윤리하고 연결지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고 마음속에 정리한 과정 그리고 정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동물 윤리와 불교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식품생명과학과의 박의원입니다.
먼저 원래는 사실 실험 동물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돼서 사실 종합연구소가 좀 다르게 해서 구성을 좀 다르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장 동물이라는 걸 빼고 실험 동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약대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대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동물 실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상당히 옛날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체부에 제가 줄을 달았는데 생체부는 비비섹션. 눈치를 채셨겠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배를 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생리학적, 의학적 지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숨은 어떻게 쉬는지,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피는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을 테니까 죽은 상태에서 되면 안 움직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해부하다가 사람이 좀 떨어지면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원숭이도 해부하고 그러다 보면 들짐승도 해부하고 이렇게 됐겠죠. 이 전통이 19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사실 살아있는 반려동물, 개나 뭐 이런 것들을 마취가 거의 없이 해부하는 것. 사실 마취는 20세기가 돼서 제대로 된 마취가 생겼기 때문에 19세기 마취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잔인한 노릇인데요. 개를 그냥 해부하는 걸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지식인들이 구경하는 그런 것들을 지식인의 공연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이 생겼고요. 뭐 작은 동물은 작고 귀엽게 육종하고 교배하고, 그리고 큰 동물, 사나운 동물들은 더 사납게, 빠른 동물은 더 빠르게 육종하면서 곁에 데리고 있다 보니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 얼마나 눈도 보면 되게 선하고 예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동물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체해부 반대 여론이 생겼고요. 이때쯤 그거와 반대로 아니 그러면 저기 독성 있는 건 네가 먹어볼 거야? 아니면 동물을 먹여야지라는 그런 반대 여론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에서 동물보호법안이 생겼고요. 동물 실험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인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저술은 1950년대가 돼서야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 동물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3R, 그러니까 대체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체계화해서 동물을 좀 줄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겨우 1960년대가 돼서야 제대로 체계가 잡혔습니다. 뭐 어느 한 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선 게 OECD입니다. OECD 좀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8년 연속 1위고요. 그다음에 경제개발, 성장률 올해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나온 거니까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OECD 1위, G20에서 2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모여서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고 그러는 그 정부 간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서 먼저 그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소용하는 독성 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그 위해 물질에 대한 시험법들을 동물 대체 시험법을 만들기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물론 동물 시험법도 미리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환경 호르몬의 경우에는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나라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합성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야. 그러면 환경 호르몬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 어떤 물질이 환경 호르몬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동물 실험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법입니다. 주로 세포를 사용하는데요. 노란 시험법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먹었는데 자궁이 비대해져? 그러면 환경 호르몬. 먹었는데 성성두기 빨리 와? 그러면 환경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회색 시험은 뭐 지금 여기 그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냥 세포를 이용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회원국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시험법 만들어가서 가져오면 검증해보고 검증해서 맞으면 공인시험법을 실어줄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제가 그 노예가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OECD의 흔한 그 회의장 풍경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크고요. 근데 소분과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분과일 겁니다. 이 분과의 이름은 보시면 비동물 시험법을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쭉 보시면 저 그 TV 밑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고요. 그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국제적 관리에 의해서 그 주재국 알파벳 순으로 OECD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카나다 순으로 그래서 독일부터 그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앉아 있습니다. C로 시작해서 불어로 그래서 쭉 앉아 있고 그다음 비국가 회원이 두 군데가 앉아 있는데 하나가 비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카포라고 OECD에 아예 상주하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측해낼 수 있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또 채택해줘 이러면 아이카포 같은 데서 야 무조건 해야지 동물보호 해야지 이러고 그다음에 비핵 같은 그 산업체 대표에서 귀찮게 돈 들게 왜 이런 걸 해 이러는 게 보통은 그림인데요. 실제로 비핵도 합시다 그거. 그 대신 약속을 해야 돼. 모든 나라가 동물 실험을 안 할 거면 우리도 안 할게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어떤 얘기냐면 동물 실험은 실제로 동물 실험을 막는 건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은 실제적으로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 그냥 이 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상당한 서양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비판적 시각의 중심에 서 있는 서양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동물 실험을 할 때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안 방법을 쓰거나 안락사를 시켜야 되고 고통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종료시키는 시점도 적절히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키워드는 항상 고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전부 고통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묵인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는 계획서를 내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국대학교의 심의를 위한 저희가 냈던 거를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동물 실험이 진짜 필요해? 그러면 그걸 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는 방법 찾아봤어? 그래서 열심히 찾았던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해야겠어? 그러면 몇 마리나 쓸 건데. 근데 남들이 10마리 하니까 우리도 10마리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히 과학적 그리고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반복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7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의 근간은 종차별주의입니다. 즉 사람 말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좀 써도 된다는 거고 잡아먹어도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것이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문명이 배경이 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동급은 아니지만 한 3단계 넘버 3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하면 넘버 3쯤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에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 종차별주의의 서양 철학의 이면에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한 것이 공리주의가 됩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방향으로 모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도덕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은 사실 모든 선행이 아니고 어떠한 것도 선행은 아니고 조금 필요한 경우를 약간 미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970년대 동물도 고통을 좀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요.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동물을 잔인하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얼마나 동물을 괴롭히는지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유대인들 상당 부분이 이 책을 보고 육식을 아예 끊거나 아니면 적색육을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여기 동물 해방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존재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고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 확실한데요. 그래서 고통을 좀 분해를 해보면 감각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반사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피 학습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두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전달 체계를 조금 보시면 지금은 뭐 뇌가 좀 어느 정도 크기의 뇌는 좀 있어야 되고요. 감각의 수용기관 대신 손을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은 뇌로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뭐에 찔렸어? 뭔데? 못이야? 눈으로 보고 못이야? 그럼 손 떼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이 남아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 고통의 신호는 척추를 통합니다. 척추로 간 신호는 바로 반사적으로 손을 떼도록 하는 명령이 반사작용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신호는 수년이 뇌까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뇌내에서 그거를 사고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척추의 존재의 유무가 진정한 고통을 느끼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서요. 동물 실험을 할 때 비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고통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회피하는 걸 하는데요. 어떤 고통이 없다가 있을 때 그 고통을 당연히 기억하고 이전에 느꼈던 고통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걸 체계화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까지를 예측해내고요. 그리고 회피도 합니다. 병원 가서 요 정도 아픈 건 그냥 약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주사 안 맞고 약으로 안 될까요? 이런 회피도 하게 되죠. 다른 동물은 어떨까요? 조류 같은 동물은 그래도 좀 하등한 척추 동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닭은 아프니까 상처를 입으면 꼭꼭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진통 성분이 투여가 가능한 스위치를 자기가 알게 되면 그거를 계속 연속해서 쪼는 그런 아주 복잡한 반응을 합니다. 고통을 제대로 느끼는 거고 회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개 같은 건 어떨까요? 연체동물. 연체동물은 무척추 동물이고요.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레몬즙을 뿌렸을 때 이 조개가 움츠러드는 건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 그냥 반사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놈 살아있네, 그리고 맛있게 구워 먹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무척추 동물도 요 최근에 고통을 진정으로 느낀다는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실험을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보고된 논문입니다. 이거 다 보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도 제대로 다 읽지 않았고요. 그 내용을 얼기설기 좀 보면 문어한테 전기 자극을 주면 당연히 도망가죠. 움찔 놀라서 도망가는데요. 근데 도망가는 자리에 진통 성분을 주는 그런 옵션을 주면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고통에 느꼈을 때 속도도 빠르고 빈도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을 느끼고 기억도 하고 회피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척추는 없고요. 근데 문어는 조금 예외 아닐까요? 월드컵 우승국도 예측하는 굉장히 연민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어만 편입시킬까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더 하등한 동물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라게인데요. 소라게라고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기 보호를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소라 껍데기를 찾아다니고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몸집이 좀 커지면 다른 집으로 바꾸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라 껍데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얘한테 전기 자극입니다. 전기 자극을 계속 주면 소라게는 불안한 거죠. 이 집이 나를 곧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집이 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 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소라게도 조금 복잡하게 느끼는 건데 다른 것도 해봐야 되면 이번 주 내내 다른 동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보고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 보면 얘들도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터 싱어가 외칠 때는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를 관계없이 동물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건 불교 정신인 건데요.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그리고 성찰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혹은 존재도 사랑하라는 말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시비를 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뒤지다 보니 먼저 나오는 건 흔히 듣는 말씀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해치는 건 괴로움을 낳고, 그리고 괴로움은 본질적인 거니까
동물을 해하면 안 돼라는 건데 요거 약간 조금 생각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괴로울까 봐 동물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 조금 더 찾아보면 나는 삶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또 고통받지 않는 건 다른 존재, 다른 사람,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해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몇 줄을 더 내려가 보면 동물도 고통받지 않는 이런 자아가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거에 동물도 포함이 된 거죠. 요 정도면 구체적이긴 한데요. 이건 좀 완벽하지 않아서 한 개 정도 더 찾아보면 동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동물을 해하지 않는 자비를 행할 것이라고 적시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데 여기 빼먹으면 안 되는 약간 시비 걸리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업보를 피하기 위해서 악행을 삼가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동물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뭐야? 동물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 함부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지위가 좀 낮아져서 넘버 3에서 4, 5가 될지언정 그래도 함부로 하는 대상이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남을 해치지 말 것 정확히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남은 지각이 있는 존재의 전부 다인데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식물은 아니고요, 동물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동물을 해하지 말 것을 아주 정확히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반면에 서양 철학을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은 동물은 괜찮아. 그러니까 조개도 괜찮고 문어도 괜찮아. 소라게도 괜찮고 그러다가 실험을 했는데 소라게는 아프다는데 진짜로? 그러면 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야말로 동물 윤리의 적용 대상, 즉 동물 고통의 인지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데 따라서 계속 합리화하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직 미숙한 거 아닌가. 굳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불교 철학의 행위주칙이 없고 복제에 불과하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서양의 동물 윤리야말로 공리주의 사상 같은 서양 철학은 동물에 대한 지식 수준, 즉 고통에 대한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범위를 좀 조절하는 그렇게 맞춰온 합리화 과정에 있는 아직도 미숙한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불교 사상이나 불교 철학을 지적한다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 마음속에 불교의 동물윤리는 이 땅에 생길 때부터 불교 사상 내에서 동물은 곧 불교 동등한 존재이고 불교에서는 동물에 대한 사상은 변치 않았다는 거를 요 두 줄을 좀 마음에 정리하고 좀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좀 생각을 못하고 좀 있었는데 자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젠 이런 기회가 오면 얼른 납작 손을 들고 상을 받으면 5만 파운드의 상금을 받아서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로 앞으로 연구도 좀 할 수 있고 했던 것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좀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여태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 판별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공인화된 거이거나 동일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한 에스트로겐에서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개,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을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만들었고요. 나머지 3개 호르몬에 대해서도 한 5개 정도가 개발이 돼 있어서 공인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또 3개를 동국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들을 공인화시키고 하는데 노력하는 바탕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마음에 더 아로새기고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저한테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런 연구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연구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특히 저희 대학원생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조금 감사를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조금 부족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